불이야! 불이야! 눈으로 하얗게 덮인 마을, 빨갛게 타오르는 단 한 개의 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사연은 저희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60대 에밀리아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곳 스웨덴에서 작은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마트를 운영했었는데 이곳이 워낙 작은 소도시라 상품을 일일이 저희가 선택하고 가격을 측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더 저렴하게 많이들 구매를 해서인지 매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숙박업에 도전했어요. 좀 더 큰 평수의 낡은 집들을 개조해서 4개동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근처 집에서 거주합니다. 우리 숙박업의 주요 손님들은 아무래도 내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많습니다. 호텔급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아름 아는 분들만 오는 숙박업소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품질의 침구류를 준비하거나 스웨덴식 사우나를 제공하고 아침 도식을 포함가로 드리거나 등등의 서비스에 주력해서 숙박 후기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도 있고 해서 괜히 욕심부려서 숙박업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적인 선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둘이 28살 동갑내기로 결혼했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이가 안 생겨서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때 나이가 33살. 당시에는 노산이라 불리는 나이였고 저도 마음이 조급해서 그 당시에 비싼 인공수정이나 약은 안 먹어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아이는 저희 곁에 오지 않더군요. 공원에 나가면 엄마 아빠와 공놀이를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저런 천사가 찾아오길 간절한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네, 임신으로 딱 2줄이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를 얼싸안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직도 그날의 감격스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은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물론 아기를 키우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트에 손님이 많을 때면 아이를 포대기에 안아서 계산과 상품 진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인 만큼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교육은 다 시키려고 했지요. 미국에 사촌이 살아서 그쪽으로 대학교도 보냈던 거려. 아들이 어느 날 미국에서 만난 친구를 따라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IT 선진국이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잘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휴전국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알려주고는 다녀오라고 했어요. 아들도 알겠다고 하고선 한국으로 가더니 한국에서 좀 더 살아보고 싶다면서 1년만 더 한국에서 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것도 휴전국가에 오래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아들은 당연하다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하더군요. 생활비도 본인 스스로 해결한다니 더 이상 말릴 이유가 생각이 안 나더군요. 그냥 몸조심히 밤에도 밖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선 아들의 의견을 허락해 주었어요. 아니 그냥 저희가 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사실 제가 비록 작게 숙박업을 운영하지만 숙박업을 하면서 이리저리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특히 중국인들은 방을 지저분하게 쓰기도 했고 너무 시끄러워서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들은 후기도 너무 짜게 주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이기는 하지만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살겠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떠난 어느 날 매년과 똑같이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죠. 이곳 스웨덴 북부의 경우 보통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 노출된 피부는 다 얼을 정도로 춥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스프를 끓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불이야! 불이야! 이러면서 소화기를 들고 뛰어가더군요. 그 뒤를 쫓아 저도 달려나갔어요. 하얀 눈 덮인 숙소 단지 중 한 동에서 빨간 불이 피어오르더군요. 다행히 남편의 빠른 대처로 큰 화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저희 숙소에서 난로를 킨다고 불을 피우다가 바닥과 벽 한쪽 전체를 새까맣게 다 태워먹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통나무로 집을 짓는데 목조 주택이다 보니 불에 너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날은 너무 추운데 바닥이 다 타버리면서 메인 전선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기 히터도 못 켜는 상태가 되었죠. 기존 손님에게는 빈 호실의 방을 안내해드리고
예약된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취소 요청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사업체에 전화를 하니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수개월 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뼛속까지 추운 당추위 속에 이놈의 낡은 집까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저희 노부부는 숙박업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군요.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손님도 배상을 해주셔서 금전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희 스스로가 이 숙박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엉망진창이 된 숙소의 운영을 멈추고 재정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파 속에서 힘들게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밝게 맞이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사실을 아들과 통화하면서 말하니 안 그래도 엄마랑 이야기하려고 했다며 엄마와 아빠가 그동안 열심히 일만 했는데 여기 한국에서 좀 쉬다 가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쉬라고?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다 버려두고 내가 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남편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을 못 보았으니 아들의 얼굴을 볼 겸 한국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공사 일정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 거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말대로 저희가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 말로만 듣던 대로 IT 강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보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11월에는 한국도 겨울이어서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 한국에서는 신발 벗어야 돼. 신발을 안 벗으면 우리 집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규율이라고요. 너무 추운데 신발까지 벗으라니 이놈의 아들 녀석. 스웨덴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본인 방을 엉망으로 쓰더니 잠깐 지내는 이 한국집에서는 깔끔을 떨기는 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 느낌은 뭐죠? 발바닥 아래에서 스며드는 온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하루의 피로를 날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제 두 손이 자연스레 방바닥을 향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네 집에 가자마자 네 발로 기어다니며 바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냐고 아들에게 놀라서 물었죠. 아들은 한국은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모든 집이 이렇게 바닥을 데우는 방법으로 겨울을 난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처럼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 방식이 아닌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 집안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이 들고 건조한 느낌은 들지 않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온돌은 방바닥에 있는 돌을 데우는 거라 에너지 효율이 난로보다 높은 데다가 열기는 훨씬 오래 보존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집안에 카페트를 까는 방식인데 한국은 마루나 장판 시공을 하는 방법이 청소를 하는 것에도 좀 더 편리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부인 제가 아무래도 청소나 이런 거에 민감해서요. 숙박업을 하다 보니 청소가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들은 추위를 잘 타는 저와 남편에게 한국에서 같이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찜질방이라고 말하더군요. 사우나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들떠있는 아들의 의견을 그냥 따르기로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에 들어가니 저희를 맞아주는 건 키오스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 결제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한국은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니 입구부터 무슨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쪽에는 게임방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이 반팔 반바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주냐고 하니 이걸 입고 사우나로 입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희 스웨덴은 모두 벗고 사우나에 들어가거든요. 남녀 혼탕에서도 모두 밝게 벗고 사우나에 들어가요. 수건이나 가운을 주기는 하지만 사우나방에 들어갈 때는 그 가운이나 수건도 벗어야 돼요. 저희의 이런 나체 문화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일이라고 아들이 그러더군요. 생각해보니 결혼 전 회사를 다닐 때 사우나에 갔다가 직장 상사를 만나서 정말 창피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는 사우나가 가고 싶으면 차를 타고 먼 곳에 있는 사우나를 가기도 했었지요. 옛날 생각이 나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찜질방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이 준 반팔 반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순면으로 된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왠지 땀 흡수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들이랑 남편이랑 찜질방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소금방, 수정방, 숯방, 편백방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된 방이 신기하더군요. 여기 한국이랑 비교하면 스웨덴이 좀 단조로운 형식입니다. 스웨덴에는 그냥 땀 많이 나는 뜨거운 방이랑 화장실만 있거든요. 한국 사우나에는 다양한 방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점이 신기했어요.
아들이 좀 출출하지 않냐며 매점에서 먹을 걸 사왔습니다. 라면은 저희도 종종 먹는 품목이라서 특별하지 않았는데 훈제 계란이라면서 주었는데 초콜릿처럼 생겨서 신기하더군요. 한 입 베어 먹어보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계란이랑은 좀 달랐어요. 좀 더 쫄깃한 식감이었고 소금을 찍지 않았는데 간이 딱 맞았죠. 저희 남편은 맛있다고 계란만 5개를 먹었답니다. 게다가 스웨덴의 사우나에는 사우나 내부에 매점이나 식당이 없어요. 거기는 너무 뜨겁고 모든 게 축축해서 음식을 먹는 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죠. 그런데 여기 한국 사우나에는 바닥 전체가 온돌로 건식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송보송한 느낌이라 음식을 먹어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뜨끈한 찜질방에서 먹은 라면과 훈제 계란 맛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라면을 먹다 말고 수건으로 뭔가를 하더군요. 수건으로 이리저리 접더니 양머리로 접어서 남편 머리에 씌워주는 거 있죠. 오랜만에 남편의 깜찍한 모습을 보고 깔깔깔 소리내서 웃었네요. 아들이 제게도 양머리로 수건을 말아주어서 같이 인증샷도 남겨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찜질방을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도 들어가도 될 만큼의 온도의 방도 있었고 정말 턱하니 말문이 막힐 만한 뜨거운 온도의 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투명한 통에 든 음료를 저에게 건네더군요. 마셔보라면서요. 쭉 마시니 시원하면서 달달한 그 맛이 정말 예술이더군요. 중간에 하얀 건더기도 있고 신기했죠.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라는 건데 특히 이런 찜질방에서 많이 먹는 음료라고 하더군요. 땀을 쭉 빼고 마시는 이 시원한 음료는 생명의 물처럼 달콤하니 맛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런 스페셜한 공간에 한국인들은 자주 오냐고 물었습니다. 왠지 특별한 월급날이나 생일날이나 이런 스페셜한 느낌을 원할 때 오는 곳 같아서요. 아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쉬거나 심심할 때 오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와서 찜질도 하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집으로 가기 전에 여행 온 피로를 풀 겸 마음에 드는 찜질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기로 했어요. 따끈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니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3명 모두 낮잠을 찐득하게 자고 일어나 시원하게 식혜를 다시 한 모금씩 마시고 한국의 찜질방에서 나왔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아들이 저녁으로 전복 삼계탕이라는 것을 사주었어요. 뚝배기라는 검정색 뜨거운 그릇에 담겨 보글보글 김이 모락모락 나니 근사해 보이더군요. 국물을 호흡 불어서 한 입 먹으니 뜨끈한 국물이 고소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한국에는 식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삼계탕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전복 삼계탕, 한방 삼계탕, 녹두 삼계탕, 능이버섯 삼계탕 등등 삼계탕의 종류도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창의력이 좋은 요리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생선, 특히 청어와 고기, 감자가 주요 식품 재료이며 향신료의 사용은 적은 편이고 좀 단조로운 음식들이죠. 아들에게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손님이 있으면 같이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건 스웨덴에만 있는 문화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손님이 저녁 시간에 방문해도 손님에게 방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가족들끼리만 식사를 해요. 가족의 식사 시간을 손님이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웨덴의 문화예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손님만 홀로 방에 있고 집주인의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사진이 SNS에 올라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손님이 주인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면 미리 약속해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니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깜깜해지기 전에 안전한 집에서 쉬고 싶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배도 부르니까 근처 공원에서 걷다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성인 남성 2명과 성인 여성 1명이지만 밤늦은 시간에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스웨덴이라면 정말 안 되는 행동이에요. 낯선 나라에 괜히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소매치기를 만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CCTV를 가리키며 여기 한국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의 말을 안 믿고 저는 서둘러 집에 들어가려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길거리 곳곳이 밝은 조명으로 바뀌더군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저녁 분위기랑은 너무 달랐죠. 스웨덴에서는 저녁 7시만 되어도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집에 가요.
인적이 드물어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여기 한국은 스웨덴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 친구와 벤치에 앉아서 술을 가볍게 먹는 할아버지, 친구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학생까지 너무 신기했죠. 한국의 저녁 시간은 스웨덴의 낮 시간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과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밤 산책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지만 전혀 위험한 요인들이 없었어요. 길거리 곳곳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 밑에 방범벨도 있어서 편하게 산책을 다닐 수가 있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아들과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저희는 스웨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들이 1년만 있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더 있으라고 했죠. 제가 한 번 더 놀러 가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저와 제 남편에게 아주 큰 힐링이 되었어요. 뜨끈한 에너지가 꽉 충전된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충전했으니 이제 스웨덴으로 가서 저희 숙소들을 해결해 봐야죠. 일단 저와 제 남편은 지금 저희 숙박업소 전체를 온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보일러도 종류가 다양해서 남편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들이 한국에 있으니 알아보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남편이 느꼈던 온돌의 경험을 이곳 스웨덴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발바닥부터 차오르는 그 따스함, 정말 찌인으로 좋잖아요. 제가 이곳 스웨덴에 설치하게 되면 그 후기를 메일로 보내도록 할게요. 아들이 이번에 한국용 디저트 만드는 기계를 선물로 보내주었어요. 생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철판인데요. 붕어빵 기계라고요. 정상 운영 중인 숙소의 손님들에게 조식 서비스로 드리고 있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아요. 여기 스웨덴에서는 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고로 빵 안에 크림치즈나 햄, 그리고 계란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인기는 많고 만들어야 하는 저희 남편 손은 느려서 붕어빵 담당인 남편이 한 명당 한 개씩만 제공한다고 써붙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스웨덴 부부에게 알려주고 싶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로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힐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월드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 월드백